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첩보 액션, 데뷔, 시즌 종료, 지역 대항전, 재건축. 먼저 지역 대항전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정규 방송된 트로트의 민족 관련 키워드입니다. 트로트의 민족은 숨겨진 트로트 고수를 찾아내는 국내 최초 트로트 지역 대항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국에서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80팀의 본격적인 1대1 데스매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모두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때는 나의 사랑아. 한 명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자, 박혜신 씨가 먼저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야지 바늘처럼 충격적으로 노래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계약 제가 할게요. 과연 어떤 분이 웃을 수 있을지. 트롯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트로트의 민족. 가구당 평균 시청률 8.2%를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로트의 민족에서 사실은 이제 뽕프라노, 박홍주 씨나 뭐 가고파 같은 무대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무대들이 인상적이었음에도 약간 화력이 약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리액션이 부족한 느낌? 막 이렇게 막 환호한다거나 저희 신봉선 씨가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심심한. 그래서 좀 리액션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무대로 봤습니다. 저는 1화를 보면서 이게 1화잖아요. 내가 앞에 한 2화 정도를 놓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뭐든 리얼리티 쇼의 핵심은 저는 결국엔 경쟁이 아니라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첫 단추로서 그 5,000대 1 과정을 좀 보여주든가 좀 이제 그런 각각의 캐릭터들의 실력을 보여줬어야지 그때부터 되게 뭔가 긴장감도 생기고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 누가 떨어질까 조마조마함도 생기는데 트로트의 민족에서는 그 앞에 부분이 다 생략돼 있고 이미 팀을 다 구성해 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대결을 붙이는 거예요. 서울팀 대 이제 그 경기도팀 그 1차 대결에서 한쪽에서는 현역 가수인 박혜신 씨, 또 한쪽에서도 역시 현역 가수인 이가은 씨가 이제 등장할 때 다른 팀 막 단장들이 메시가 나왔어, 호날두가 나왔어 그래요. 실제로 실력자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청자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이 사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결부터 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냥 좀 보는 입장에서 되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왜 8도로 나눴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이제 추석 때 파일럿을 다시 봤어요. 이걸 왜 나눠놨는지. 근데 아직 그 전개에 있어서 좀 왜 나눴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결하는지도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트로트의 인기는 너무 대단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지역 대 지역이라는 대결이 사실 지금 왜 그렇게 필요한지는 사실 충분히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어떤 새로운 컨셉이 사실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실 개인에게 너무 그 시선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 분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첩보 액션입니다. 고몽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10월 21일 첫 방송된 수목 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 관련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는 비밀 많은 두 남편과 첩보전에 휘말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시크릿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문정혁, 유인나, 임주환 씨가 주연을 맡으면서 기대감을 모으는 한편 예측 불가한 첩보 액션 로맨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지금 검거했습니다. 예? 산업 스파이 현장 검거가 불륜 현장 잡는 것보다 몇십 배는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걸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피하고 싶었다. 저 남자, 나의 남편이었던.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때도 지금도 만나지 말았어야. 말았어요. 무슨 일로 왔어? 결혼식. 너 결혼했잖아. 내 결혼 말고. 여보. 잘 도착했어요? 그럼요. 지금 소피랑 있어요? 혼자 있어요. 알았어요. 적당히 놀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강아름, 너 대체 어떤 놈이랑 결혼한 거야? 엑스와이프. 와이프부터 조사해. 아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첩보전에 휘말린 이혼 부부라는 아주 독특한 소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너무 재밌겠다. 신업도 재미있는데 비주얼은 더 좋네. 얼굴만 봐도 재미있어. 요즘 여주 남주 어울리는 조합 보기 힘든데 에릭 유인나 조합 때문에 보려고요. 액션이 뭐랄까 타격감도 없고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서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문정혁, 유인나의 어떤 그런 케미 이런 것들을 응원한다는 반응과 함께 기대했던 액션은 다소 아쉬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첫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잘 볼 수 없었던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첩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르의 로맨틱 코미디가 이제 결합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본 첫 회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이라는 이제 설정이 좀 굉장히 잘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흥미로운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현 남편으로 임주환 씨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현 남편이지만 계속 이제 문정혁 씨가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보여져서 그게 재미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어떤 설정 자체가 저는 우리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현 남편과 전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저는 참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연애가 아니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거부감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그 전 남편을 만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그 썸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시청자로서의 그 설레임이 좀 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첩보를 지우고 멜로로 봤을 때 점수를 주고 싶은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는 설정들이 쉽게 공감 가기는 어렵죠. 그냥 지금까지 2번 결혼했는데 둘 다 스파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너무 많은 우연의 남발이죠. 근데 그건 사실 저는 이게 공감이 중요한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이건 굉장히 어떤 3가지 장르가 혼합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장르 같은 세계를 즐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재미를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첩보물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어떤 긴박함, 뭔가 액션 같은 것일 것이고 코미디라면 웃겨야 되는 거고 로맨스면 설레야 되죠. 가령 이제 그 1화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이 섬에서. 거기서 막 뭐 폭죽도 터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 상황을 로맨스로 풀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도대체 로맨틱하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굉장히 뭐 진부하지만 뭐 누가 누군가를 뭐 구해준다거나 뭐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제외인 것도 아니고 이걸 봐서는 아, 지금 폭죽만 터지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터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좀 설레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왜 설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만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둘은 만날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되돌아오면서 우연히 만난다는 거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좀 유치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주인공 둘이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는 설렘을 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가 최근 부진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한계를 떨쳐내고 재미와 더불어서 감동까지 전하는 드라마로 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즌 종료인데요.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20일에 시즌 종료를 맞이한 공부가 뭐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테니스 왕제 이영택 씨의 가족이 출연했는데요. Mina, you did hit me because I lost some of my health. You are dead. 집에서는 다 영어로 I 대화를 won. 일차 방정식 이거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 equation? 너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 풀었어? 아, 풀었는데 1차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 그대로 풀면 돼. 엄마, 근데 이거 무슨 뜻이라는 거야, 이거? 엄마, 방정식의 해인 것은 뭐야? 해인 것은? 나 진짜. 그쵸. 어렵죠, 그런 게. 근데 제가 한국에 계속 오자고 쫄라갖고 제가 말하자고 해갖고 왔는데 근데 또 제가 가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원이에 대해서는요, 색안경을 끼고 미나처럼 봐주시면 되세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칭찬하기, 자기 인정해주는 학습적 멘토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 욕구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고 뻔히 아는 걸 물어봐도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답해준다면 충분히 해줄 아이거든요. 문화와 교육 방법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귀국 자녀들의 고민과 솔루션을 다루며 시즌 1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회를 함께한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이영택 가족 첫째 아이의 속마음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 가슴 찡했네요. 가족분들 빠르게 한국 생활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영택님 자녀편 현실적이고 참 좋았었는데 공부가 뭐니 종영이라 아쉽네요. 시즌2 기대하고 있을게요. 종영 아쉽네요. 정보력 약한 엄마는 이제 어디 가서 얻어야 할지 시즌2 부탁합니다. 시즌1 종영이 아쉽다는 반응, 그리고 시즌2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공부가 뭐니 시즌1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유학을 하다 온 친구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부럽다, 영어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교육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겪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와, 진짜 막막하겠다. 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겠다라는 어떤 공감이 돼서 얼마나 힘든 경쟁 사회에 있는지도 체감이 들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명쾌한 솔루션은 아니었어요. 딱 명쾌하게 뭔가 풀리는 걸 기다렸는데 저걸로 뭔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회차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방향은 뭐 좋았다. 예, 이렇게 봤습니다. 엄청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칭찬 많이 해주고 학습 멘토를 만들어줘라.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작은 변화가 아이들을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이루어진 솔루션이어서 좋았고 꼭 다른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이번 편 보면서 지금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에게도 참고하기에 좋은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로서 굉장히 전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이제 공부가 뭐니가 파일럿 당시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공부 이퀄 입시. 라고 하는 한국 교육의 가장 오래된 문제를 그대로 반복 재생산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그 마지막 회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작은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 얘기를 풀어나갔던 것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 거기에 같이 좀 터놓고 소통을 하고 같이 이제 논의할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많이 공감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심리 검사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동생들보다 잘해야 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잘하는 게 동생들보다 없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대로 나름의 또 고민이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나름의 또 인생의 고민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택 씨 가족의 어떤 그 에피소드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2에서도 굉장히 더 다양한 위치나 어떤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뭐니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돌아오는 시즌2에서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정보와 솔루션으로 찾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데뷔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0월 24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2달간 프로젝트 무대를 준비해온 환불 원정대 음악방송 데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카리스마두의 숨은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물을 보이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네, 할게요. 스탠바이. 멋있어. 더. Let's go. 에이, 좋다. 시작 좋다. 자꾸 건드리는 동작을 So what? 자꾸 건드리는 동작이 괜찮아 걱정 마서도 난 즐거워 몇 살을 먹는데도 절대로 난 안 꼴리는 걸. 하고 싶지 않아 Wanna be original 남의 눈치 보지 않아 자꾸 건드리는 동작 자꾸 건드리는 동작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잊고 내가 더 도전할 수 있게 해줘서 이번 이 기회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워. 이번 환불 원정대의 데뷔 무대
12.5%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시청률, 화제성 부분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데요.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데뷔 무대를 보면서 그간의 노력들이 막 주마등처럼 사실 좀 연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엄정화, 이효리 씨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계속 한계를 깨면서 뭔가를 배우려는 모습이 전 많이 보이고 이때 시청자들은 함께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힘든 일상을 지나면서 그걸 이제 극복한 이들을 보면서 함께 느꼈을 거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이후에 받은 꽃다발을 아이키 씨의 댄스 팀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꽃을 나눠주면서 이 4명에게 모아진 포커스를 주변에 도움 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까지도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자체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20대부터 50대까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같이 있는 그룹이 전 세계에 없지 않나요? 거기에 사실은 그냥 정말 이벤트성이 아니라 너튜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어떤 트렌드라는 그 순위에 올라서 댓글을 보시면 외국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너튜브의 그 뮤직비디오 댓글을 보니까 네. 다 외국어더라고요. 세계에 통하는 무대구나 이러면서 감동이 좀 배가 됐었고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효리 씨는 살면서 한 번도 데뷔 이후에 전성기가 아닌 적이 없는 그런 가수로 통하기도 하고 거기에 화사와 제시가 더해지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글로벌한 무대같이 보여졌고 마지막으로 무대를 보니까 이 무대에서는 엄정화 씨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50대에도 아이돌이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의식 그리고 뭔가 10대, 20대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은퇴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을 없애준 무대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정말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 다른 거 몰라도 여성 걸그룹이나 여성 솔로는 소소익선으로 가고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령 2008년쯤에 엄정화 씨가 그 40대에 디스코를 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정말 여전히 아이콘이구나 얘기했었는데 갈수록 그런 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환불 원정대가 정말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정화 씨가 정말 한국 역대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여성 솔로 가수로서 정말 이제 40대 때도 한번 보여줬으니까 50대도 한번 보여줬고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환불 원정대는 이 이후 이들의 행보라는 것이 더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대 또 각자의 색이 뚜렷했던 4명의 아티스트가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 또 그 속에서 보여줬던 연대가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듯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환불 원정대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재건축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달 25일 방송된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의 삼성물산 재건축 비리 의혹 2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문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대치동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2차례 수사 과정을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여러 의혹 속에서 강남 재건축 수의 계약을 밀어붙인 대기업의 내막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면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을 삼성물산이 따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문서, 시행문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서류들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는 모두 2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성물산, 하나는 강남구청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2건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재건축 시장을 평정했던 삼성 레미안. 그런데 2014년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바로 그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습니다. 합병의 공식 명분은 의식주 사업의 통합.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있었습니다. 합병이 모두 마무리되고 5년이 흐른 올해 삼성물산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0%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그 사이 합병으로 17.33%가 됐습니다. 이제야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 10년 동안 삼성물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실 아파트 재건축 서류 조작 의혹 사건이요. 이거 재수사 불가능합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 공소시효가 좀 궁금해요.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등장한 구청 기한문은 시효가 지난 거죠. 아, 이건 아쉽네요. 그런데 예. 2011년 1월과 2월 사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문서들이 많습니다. 이 문서들이 만약 위조된 거라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막 나가는 재벌과 보호하는 법원, 우리 사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방송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셔서 더 기구하네요. 스트레이트 팀 응원합니다. 이런 게 언론이 해야 할 일이지.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후속 보도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처럼 이제 재벌과 재벌 편에 서는 기관들을 상대로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힘내서 끝까지 싸워달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삼성물산 재건축 비리 의혹을 다룬 이번 스트레이트. 위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삼성물산이 갑자기 왜 재건축 시장에 철수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목표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 그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을 되게 좀 흥미롭게 또 집중해서 저도 봤었는데요.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굉장히 좀 시의적절했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사망과 함께 별세와 함께 이제 그 이 보도가 나왔는데 그 상황이 겹쳐진 게 저는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존경심을 표하는 분들의 기본 논리가 뭐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무한 경쟁 시대고 그 무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당연히 존중해야지 그 사람이 뭐 돈 많이 번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기본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보도가 보여준 게 뭐냐? 경쟁도 똑바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삼성물산의 그 재건축 비리라고 하는 개별건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은 대기업과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성공서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되게 밝혀내는 보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대기업들의 편법, 대기업이 어떻게 공정을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그 보도들을 계속해서 정말 큰 그림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수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스트레이트의 연속 보도도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